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코인 투자 논란이 있었던 김남국 의원이 어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윤리특위의 절차 중에 하나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 건데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다 2000회까지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막 그런 보도가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억울했었습니다. 일단 그 상임위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지금도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의 저 주장을 믿고는 싶어요.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임위 시간에 코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국민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면 네.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보완할까라는 중심으로 우리 정치권 의견이 빨리 모아져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모아지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다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을 단죄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요. 네. 도덕적, 정치적으로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의원직 사퇴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억울함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심사 자문위라는 절차를 하나 넣어놓은 거긴 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아마 그 사전 정보, 그러니까 그 취득해서 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차익을 얻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여야당에서 추천한 전문가지만 주로 정치학 또는 법학 이런 분들입니다. 교수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저 복잡한 가상화폐, 잡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알아가지고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고 이거 어떻게 증거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겠습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2차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가서 네. 나온 자리에서 증거를 대라. 사실 증거를 대라는 태도 아닙니까? 증거를 먼저 대라는 지금 태도예요. 저렇게 이야기하면 윤리심사 자문위원 중에 누가 그 증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이게 방송용 용어로 적합할지 모르지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차원이잖아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손절을 했기 때문에 탈당을 했고, 네. 일단 정치적, 도의적, 윤리적으로 일단 제가 볼 때 평가가 끝난 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의원직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지금 사법적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나와서는 사법적으로 문제였으면 증거를 대라는 이야기인데 윤리심사 자문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윤리에 적합했느냐를 따지는 데예요. 네. 거기에 와가지고 윤리적 이야기는 안 하고 사법적으로 증거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뻔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이제 관련된 그 코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23일쯤에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이 사안을 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김남국 의원이 오는 것 같진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안이 복잡하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사태가 터졌을 때 당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 다 팔아라라고 했는데 어제 답변한 거 보니까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명백하게 나는 얼마의 그 가상재산을 모두 팔았다라고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게끔 이제 본인이 처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가난한 정치인이다라는 어떤 코스프레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은 더 큰 이제 역풍을 맞이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제도를 좀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한테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전체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 가상화폐 전수조사 그리고 이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어떤 생계 독립된 가족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신고를 안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버지에 대해서 신고 안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가족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제도가 미비되었을 때 정치인들의 부의 불법적 축적 수단으로 이것이 네. 활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로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뭐 전수조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이게 뭐 법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공개하고 등록하는 건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번 국회 들어와서 있었던 어떤 거래 내역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를 다 모아놨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응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당에. 네. 그랬더니 아직 그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다 내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모였답니까 혹시? 그건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린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개인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동의를 다 하기로 되어 있었고 네.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정보 공개 동의를 이제 전부 동의서를 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은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어서 민주당 쪽에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우리 그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에 따라서 전부 동의서를 내고 이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것들은 전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금년에는 아마 개인 본인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나가면 그 직계 좀비서까지도 그 동의하에 물론 네. 이제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좀비서까지도 동의하에 실제로 가족들이 이 가상화폐 보유를 어떻게 갖고 있고 사전에 어떤 이 고위직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또 사전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이 또는 우리 언론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현희 위원장이 나갈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겠죠? 아니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걸 기다리는 건가 싶어서. 예.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전수조사할 때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늦게 동의서를 냈어요. 예. 민주당이 모두 다 먼저 우리만이라도 받겠다라고 이제 권익위에 제출하니까 네. 나중에 뒤늦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사실 국민의힘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어지는 대화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네. 아들이 이제 코인 업체의 그 매우 고위직 임원 예. 이라고 하지 CEO라고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CEO 바로 다음에 네. 했던 그 지위에 있는 사람, 사업 전체 통과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해요. 왜냐하면 그쪽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쪽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과연 김기현 의원은 본인의 재산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개되지 않고 은폐돼 왔는지 혹은 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부의 축적을 했는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예. 일반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자기 정치적인 어떤 권위나 국민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네.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어 가면서 여야와 그리고 고위직들도 서로 먼저 내 거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도적 미흡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네. 좀 보이면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좀 뒤로 물러서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신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논란이 되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명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제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 보유를 했느냐 밝혀라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아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아들이 그 블록체인 업체 전문가로서 회사원으로서 봉급을 갖고 정상적으로 취직을 했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본인의 판단하에 일정 정도의 자산으로서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해명으로는 코인은 아니지만 NFT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NFT나 코인이나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야당에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공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김기현 대표 입장도 좀 그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 윤리법, 그다음에 재산 공개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 소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 성년이 된 아들인데 본인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뭘 보유하고 뭘 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법비서관 말씀이나 야당의 주장대로 저는 투명하게 예.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상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고위직을 이용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전 투명한 전 사실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의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예. 그 재산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 정치인들이 직계 존비속을 통해서 재산 회피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돼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개제에 국회의원들 또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공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본인만큼은 아닙니다만 일정 정도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뭐 동의를 구하시고 성인 말씀하시는 둘이 있습니다만 예. 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한 차례 좀 큰 잡음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또 김은경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것 정도만 정치권에서는 알려졌습니다. 그 혹시 같이 당에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분은 정치 또 정당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분 중에 한 분이고 당무감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좀 독립적인 성격. 매우 독립적인 데고 그때 뭐 과거에 그 노영민 실장이 카드기를 통해서 책을 판매하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징계를 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뭐 일원이었던 책임론 네. 일원이었던 이런 정도 경험 이외에는 정무적인 경험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네. 50대 중반 우리 사회에 사실 그 몸통에 해당되는 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보통 혁신위원이다 그러면 상징적인 지난번에 이내경 그 선생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로잖아요. 네. 원로기 때문에 그 상징을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였는데 이번에는 원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주역들에게 네. 민주당의 혁신을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사람이고 바깥에서 응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전문가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뭐 거론되고 있는 다른 두 분의 어떤 그 원로급에 해당되는 교수님들 계십니다만 그분들보다는 이분이 더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의 혁신에는 좀 더 맞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큰 기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SNS는 일단 제대로 검증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SNS에 아무런 그 하자가 없을 정도로 예. 정치 활동이나 정치적 소견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과연 저런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당무감사위원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정당이 있습니다만 그냥 외부의 전문가, 법학자, 뭐 이제 정치학자 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위촉해가지고 가끔 2년에 한 번씩 하는 당무감사에 와가지고 의견 내는 거예요. 네. 그분이 어떻게 정당의 그 내밀한 상황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지금 그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서 혁신위원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굉장히 그 난마처럼 얽혀 있는 이 네 분, 네. 그리고 이제 코인 사태,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당 대표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친명 비명 사이의 갈등,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천 룰,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일도난마, 캐도난마식으로 풀어줘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혁신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네. 저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법학자이고
금융감독원 부원장 했던 게 다고 정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기초 지식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걸릴 게 없죠. 저는 한국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 지식이라도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분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거론되는 그 외부 인사 3분 중에 굳이 저분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세울 때 가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의견을 내고 뒤에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저 김은경 교수인가요? 저분을 김은경 교수. 정말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도 않은 분인데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과 실력과 어떤 그 경험과 예. 경륜이 없으신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저분을 혁신위원 내정한 것은 그냥 말만 혁신위원장이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그냥 가겠다. 예. 저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시작도 예. 안 했는데 너무 격하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정치가 어려울 때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적 판단이 요구될 때 아내하고도 상의를 하지만 또 다른 정치와 상관없는 분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나치게 자기 진영 속에서 자기 정당 속에서 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장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에 대해서는 관련된 분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아서 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김은경 교수가 하면 돼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모든 것을 본인의 머릿속과 본인의 경험 속에서 다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 또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점을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객관적인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국민 시각에서 볼 때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두고 장점을 두고 알겠습니다. 봐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여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당 밖에 있는 인물을 했더니 정치에 지식이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쯤에는 어떤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지금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 이재명 대표 임기가 1년이 되는 즈음이고 정기국회 되기 전에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는 김종민 의원하고 친한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김종민 의원 본인이 내년 총선을 치룰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깔려져 있는 것으로 들려요. 본인 선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전체 걱정한다라고 하면 저렇게 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당대표를 모두가 다 칭송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충고하고 하는 건 당연한데 다소 좀 과하다. 자리까지 거취까지 계속해서 당대표 되자마자부터 공격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공격이다라고 국민들과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김정은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목소리가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아니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라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대 대표될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이걸 여쭤본 거는 김종민 의원의 그 말의 흐름이 1주년쯤 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해석이 돼가지고 좀 시기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일관되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사실은 혁신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단 김종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상민 의원은 오래된 걸로 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제 비명계 분들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좀 진퇴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혁신기구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필요하고 혁신위원회가 역할들을 상당히 정권을 부여받아서 과연 그런 친명의 어떤 이재명 대표밖에는 방법이 없다. 비명계 이재명 대표 거취를 결단해라. 이런 요구 사이를 혁신기구가 나타나서 그 부분을 봉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자는 건데 좀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연 외대의 김은경 교수가 그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비명계가 누구인지 김종민 의원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인지 친명계는 누구인지 그다음에 대의원제 폐지 논란은 도대체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예. 그 전에 이계호 TF 단장이 만들었던 공천 누를 혁신은 어떤 내용인지 예. 김용경 교수가 알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무처에서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제가 볼 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예. 그야말로 얼굴 마담이다. 그 예.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예,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한 1, 2주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여론조사를 많이 안 여쭤봤습니다. 해석하기가 많이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개 가져왔는데 일단 정당 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고요. 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4%로 동률로 나왔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게 좀 재밌는 건데 여야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건데 전체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체로 했을 때는 잘하고 있다가 29%, 잘 못하고 있다가 57%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보면 5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체 여론조사 표본으로 했을 때는 32%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지층에서만 봤을 때는 6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두 분 다 정당 지지도보단 낮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 지지층에서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러니까요. 이제 기자 간담회도 했는데 성적표가 좀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제 존재감이 이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답변 중에 사이다 정치 같이 이렇게 금방 달아올랐다 금방 사그라지는 이런 건 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숙성되는 와인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 스타일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아랫목 리더십 같은 겁니다. 뜨뜻미진한 와인에 것 이어서 같습니다. 예. 아랫목입니까? 그러니까 살살살살 달아오르는데 확 달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달아오르면 이게 이제 뜨거워질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100일 동안 아마 이제 당의 안정, 그다음에 당정 관계의 어떤 재구성,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어떤 해결, 마무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 문제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존재감이 이렇게 특출나게 보이지는 않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당내 안정을 일단 그 마무리한 다음에는 적어도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총선의 승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고요. 당 대표 중심으로. 예.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내년에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에 어떻게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공천 이후에 어떻게 수도권 승리에서 기여할 수 있는 중도층을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과 노선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실제로 보여주게 된다면 저런 평가들이 조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정당 지지도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당시의 대선 후보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평가가 현재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약 34%뭐 이런 정도의 정당 지지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현재 사실상 2당 체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수권 정당이 가능한 정당이 두 당이니까 그 굉장히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지지층이 많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과거 대선 때 그런 부정적 이미지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고 있고 네. 똑같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 밑에 서 있는 것이라 그 평가가 그대로 이제 더 씌워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매서운 공격만 반복하고 있고 굉장히 험한 말이 오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이런 평가 속에서 함께 나온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다음번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 이런 후보로서?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아, 사람이니까 네네네. 다음번 대통령이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갇혀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무위가 있었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단장을 맡았던 원안위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영상 준비되면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금 나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릅니까?
저희들 원안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8월부터 팀 꾸렸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아니 내가 줄곧 질문에만 답았어요.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줄곧 같은 같잖아요. 기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지하 매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검토도 안 해놓고 그리고 뭐 국민들에게 지하 매설 하면 되지 않냐 해서 답변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아까 그 지금까지 부분이 뭐 있습니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검토를 할 뭐 수 있어요, 있는데요.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국가는 지금 아시아권에서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기에 미국 등에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제가 미국 등이나 의견이었고 유럽 부분 지금 묻지를 않았잖아요. 아시아권에서는 의견 표명은 과학적으로 접근해라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거리를 가지고 제가 묻는 건 찬성을 표명한 나라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아시아권에서 찬성한 국가가 있냐라고 네. 물으시면 아시아권 국가들은 저희 그 태평양 섬 도서 국가들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검증하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쟤는 과학적으로 검증하라는 여부를 물은 게 아니고 예. 뭐 저희가 여러 질의를 몇 개 묶어봤습니다.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질문에 대해서 말장난하듯이 답변을 하는 게 좀 답답한데요. 마지막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 대목은 명확하다고 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폭력 아닙니까? 그 폭력에 대해서 폭력은 잘못된 거야라고 입장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폭력의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것은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백혜련 위원장이 아시아권 내에서 찬성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우리 정부는 마치 찬성하는 듯한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는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인데 왜 이럴까 우리 정부가 라는 답답함이 국민에게도 있고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야당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라라는 것이 맞다고 봐요. 뭐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현재 바다 방류는 한 330억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육지에 보관하면서 자연 증발시키는 것들은 한 3,300억 들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또 그보다 한 10배 들고 뭐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일본 도쿄전력이 또 일본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 대한 걱정을 끼치면서 또 각각 인접 국가들에 대해서 걱정을 끼치면서 해양수 방류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 된다. 검증될 때까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유지시켜 줘야 일본에서도 좀 더 많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타국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나서서 오염수를 먹는다는 말을 총리 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반박할 시간 2분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은 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가장 정확한 저는 기준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7개국 정상 성명이 있습니다. 정상 성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국제법과 IAEA 안전 기준에 따라서 IAEA 독립된 검증을 지지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고 그 검증의 결과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와 데이터에 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질문에 대해서 뭐 이미 이제 중국, 일본, 한국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금 검증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지 누구도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지켜본다는 정부 입장이 동일하다. 그건 문재인 정부랑 지금이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어제부터 시작된 지금 우리 정부의 일일 브리핑도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브리핑 때 보니까 도쿄전력 이야기했던 알프스 핵 다중 설비 제거 장치가 지금까지 6번 정도 고장이 났더라. 이런 것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더 해명해라, 더 밝혀라.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귀담아 들으면 된다고 보고요. 과학적 설명에 근거한 IAEA 기준을 좀 본다는 거고 지금 반대 측에서는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냥 괴담 수준의 그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어떤 문제, 식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식약처의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청 안전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결론을 냈는데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IAEA만큼 공신력 있는 기구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지켜보자는 게 저는 우리 정부 입장을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더 하다 보면 그 뭐 우려가 한두 시간도 부족하니까. 많은 우려의 표명이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괴담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괴담은 일본에서 표현하면 맞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괴담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야당이 계속 그 괴담을 퍼뜨리니까 문제죠. 두 분이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우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